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어제 탄핵 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헌정 질서 전복을 시도했다며 조속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 폭주에 맞서 헌법이 규정한 계엄권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며 탄핵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반에 접어든 7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PPT 자료를 활용해 각각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역설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독재와 탄핵 소추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여야 대립 속에 타협과 양보를 만들어내는 게 정당 민주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정선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헌법기관 신뢰도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려 했다며 헌정질서 전복 행위를 한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아직도 헌정질서 파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극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 체포는 물론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국회 봉쇄 의도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국방장관이 요청한 군의 병력 수는 280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인원수로서 국회가 전면적으로 봉쇄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실제로 그러하지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서버 확인을 지시한 것 역시 헌법과 계엄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계획했다면 경제부총리가 아닌 국무총리에게 지시했을 거라며 고뇌에 찬 결단으로 계엄을 선택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는 과거 선관위 시스템 점검에 관여한 국정원과 선관위 관계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작년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했던 국정원 전 차장을 신문하면서 당시 선관위 서버가 보안에 취약했고 외부 침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심지어 카페에 앉아서 선거망을 주무를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 비리 의혹을 들며 선거 부정이 있더라도 조직의 폐쇄성 때문에 감췄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유사한 방식의 폐쇄성이 작동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편이 일반 경험에 부합하는데요. 제도 개선이 다 됐습니다. 국회 측은 보안 취약점이 존재했을 수는 있지만 부정선거는 없었고 선거 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인들이 잔뜩 모인 곳에서 저런 투표 조작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이 쉽게 동의 못하는 이 시나리오 구조거든요. 이어 정작 국정원도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해킹한 어떤 데이터에 맞추어서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특정 선거구의 실제 투표자와 명부상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신청을 재차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기했던 중앙선관위 시스템 보안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시스템 취약점은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담화문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7차 탄핵 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총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로 윤 대통령 취임 뒤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총장은 과거 선관위 서버 보안이 취약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전 개선을 마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하였습니다. 선거 시스템 보안 자문단까지 꾸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증을 받고 22대 국선을 치른 바 있습니다. 점검 이후 취약한 비밀번호 변경이나 통합선거인 명부 DB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을 조치했고 지난해 총선 전 2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도 시행했던 겁니다. CCTV 그 영상에 대해서 24시간 공개를 한다든지 수검표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취해 왔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으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실물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을 채택해 시스템이나 기계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면서도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검증 요청이 있으면 선관위 서버는 물론 실제 투표자 수 검증에도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서버 검증 요구를 2차례 기각한 헌법재판소에 서버 검증 신청을 즉각 인용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책상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쪽지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들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자신은 소방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며 지시를 하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책상에서 소방청 단전 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는지는 모르지만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에 자신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국회 측은 이 전 장관의 증언이 허석군 소방청장 기억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는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이 애매하게 표현했다며 누구 말이 옳은지 얘기할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단전은 한국전력공사, 단수는 수도사업소를 상상하지 소방이 거론되는 건 너무 이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등의 공소장에 담긴 단전 단수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한 건데 이 전 장관이 목격한 쪽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거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써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관계자들을 재판정에서 신문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증언이 너무 거리가 벌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새 사건 접수를 중지하고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25부의 신건 배당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 일반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예규에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판사회의에서 형사합의부 업무가 가중됐다는 판단에 따라 증부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기존 형사 25부가 가지고 있던 사건을 신설재판부에 넘기고 심리의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회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계엄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 조치가 왜 내려졌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이재명 세력을 국정혼란 주범으로 가리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계엄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배경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곧바로 민주당을 겨눴습니다. 계엄에 앞서 선행된 민주당의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는 건데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 29건이 언급됐습니다. 지난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보다 많은 숫자라며 심지어 법무부 장관 탄핵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한 사유가 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검법과 불통 이미지 낙인을 위한 대통령 제2요구권 유도, 인신 공격성 청문회, 삭감 예산안 처리를 입법폭력의 증거로 규정하며 모두 계엄 선포 전에 발생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혼란의 주범, 국가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려는 게 민주당의 큰 그림이냐는 반문도 이어졌습니다. 이어 여야 싸움은 대권 경쟁에서 비롯되는 거라며 해결책으로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는데 이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는 건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60차례 넘게 언급했습니다. 야당 얘기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소수당의 한계와 다수당의 횡포를 지적하지 않고선 국정 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여당 설명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며 듣기 힘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추가 경정 예산안만큼은 여야가 공통분모를 드러내면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야당을 향한 욕설, 비난만 난무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미리 당부해 야유나 비방, 조롱은 자제하긴 했지만 의원들이 잘 참고 경청해 고마울 정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았던 것 같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들 아니면 터져나오는 목소리 같은 것이 있으면 잠깐 자리를 좀 비워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실용주의를 가면극이라고 비판한 데에는 몸쪽으로 들어온 직후에 놀란 것 같다고 응수했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 마치 민주당이 여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는 여야 간극이 꽤 좁혀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권 원내대표가 정쟁 소지가 없는 추경엔 반대하지 않겠다며 한 걸음 나아간 제안을 내놓으면서 내용 면에서 얼마든지 양보하겠다는 야당과 교집합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추경 편성 문제는 전국 주도권 다툼 속 개최가 미뤄지고 있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핵심 의제로도 꼽힙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에 거듭 사과를 요구하는 점은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상대로 질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공정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독립성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변론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이모 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오는 19일 공판 기일까지 총 3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주신문과 반대신문까지 증인당 총 1시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를 인용하지 않는 한 형사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평택 방향 평택시흥 고속도로 송산포도 휴게소 부근에서 차량 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나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 김포시 사오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1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10명이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영화 제작진인 후배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감독 겸 배우 양익준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그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58억 원가량의 불법 공매도 혐의로 기소된 투자은행 HSBC 홍콩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는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책을 주겠다며 아이를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범행에 쓸 흉기를 미리 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 2km 정도 떨어진 주방용품을 파는데 거기서 구입을 했고요.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A 교사는 자신의 범행 수법도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범행 당일 시청각실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학생을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책을 주겠다며 김양을 유인해 시청각실 안에 있는 자재 창고에서 살해한 뒤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앞서 김양이 다니던 학원의 차량 기사가 김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학교에 알렸고 교사들이 김양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해 부모에게 연락해 실종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경찰과 가족이 학교 주변 아파트와 놀이터, 공원에 이어 다시 학교를 수색한 끝에 시청각실에 쓰러진 김양과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범행 동기 조사와 함께 김양에 대한 부검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피의자인 A씨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으로 병원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후에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6개월 질병 휴직을 냈다가 조기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 동안 질병 휴직에 들어갔지만 12월 30일 조기 복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직 전에는 담임 교사였지만 복직 후에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했고 복직 시점이 방학 중이어서 실질적인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하늘 양이 숨진 초등학교 앞에는 하늘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빈소에도 숨진 하늘이의 학교 친구들과 학부모 등이 찾아와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김하늘 양이 숨진 학교 정문 울타리를 따라 꽃과 인형이 놓여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학교를 찾아 국화꽃과 간식을 놓고 하늘이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국화꽃 사이에는 아가 그곳에서 행복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등 추모 문구가 담긴 쪽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너무 일어난 것 같고 다시는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추모를 온 학부모들은 당장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학교에서 앞으로 좀 더 대처를 더 잘하고 선생님이 우울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뭐 정신과 이력 조회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제재가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도 학교 친구와 학부모, 교사들이 찾아와 하늘이를 추모했습니다. 빈소를 지키던 하늘이의 아버지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눈물을 떨굽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서 심신미약인 선생님들의 치료를 학교에 하교하는 저학년들의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눈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까지 중서부와 남부 내륙에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보름달은 중부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눈은 오지 않는 거죠? 네, 아직 서울은 본격적인 눈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조금 전부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눈발은 점차 더 굵어지기 때문에 오늘 출근길 날씨가 비상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텐데요. 평소보다 오늘은 서둘러서 나오셔야겠고요.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이미 전국 대부분 지역이 눈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강수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앞으로 특보는 중부지방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오겠고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10cm가 넘게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주로 비가 올 텐데요. 제주 산간에 60mm 이상, 경남과 전남에는 최고 3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눈비는 오늘 오후 서쪽 지역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지금은 눈이 오는 지역에서도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 진눈깨비나 비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표면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생기니까요.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오후에는 눈비가 대부분 잦아들며 오늘 보름달은 중부를 중심으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후 5시 46분에 달이 뜨겠고요. 가장 둥근 달은 10시 53분에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이 2도, 대구는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중부지방이 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올라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공기가 탁하니까요. 호흡기 약한 분들은 마스크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뜬다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날 저녁 식사는 영양이 풍부한 오곡밥 어떠실까요? 윤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끓는 물에 팥을 넣고 한참을 끓입니다. 붉게 우러난 팥물에 5가지 잡곡을 넣어 밥을 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오곡밥입니다. 옛날에 엄마가 이제 콩이랑 잡곡을 넣어가지고 해주시니까 머리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검정콩과 팥, 수수, 차조, 기장을 넣어 만드는 오곡밥. 몸이 차가운 사람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찹쌀이나 콩을,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서늘한 기운을 가진 팥을 더 많이 넣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똑같은 양의 쌀밥과 비교했을 때 열량은 5분의 1 적게, 칼슘과 철은 2.5배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곡은 이제 전통 음식의 의미를 넘어 현대인의 생활습관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5가지 잡곡의 새 품종을 개발한 농촌진흥청. 시민들이 우리 밭에서 나오는 잡곡을 먹으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잡곡의 품종을 새롭게 개발한 겁니다. 검정콩 청자 5호에는 일반 재래종에 비해서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함량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래종에 비해서 세포노화 억제와 그리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곡밥을 나눠 먹으며 건강과 풍요를 기원한 우리 전통 명절인 정월 대보름. 농촌진흥청은 국산 잡곡은 평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라며 꾸준한 섭취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로 크게 내렸습니다. 통상 환경이 악화하면 전망치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수출이 불안합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감소한 데 이어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수출도 0.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전국 불안에 이어 통상 환경 악화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석 달 전보다 0.4%포인트나 내린 겁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KDI 전망치는 2%로 본 IMF나 1.8%로 본 정부 전망보다 낮고 한국은행, 해외투자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큰 폭의 하향 조정은 전국 불안에 무엇보다 트럼프 관세 정책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나 자동차에 미칠 구체적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수출 증가율을 1.8%로 잡은 상황에서 나온 전망치입니다. 트럼프 통상 갈등이 더 격화되거나 전국 불안이 장기화된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1.6%보다 더 낮아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KDI는 잠재 성장률이 곧 혹은 이미 1%대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금리가 경제 상황에 비해 높다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중립금리가 대략 한 2%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 3.0%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을 좀 생각하면 적어도 한 두세 차례 정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현 상황이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 발생 등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합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공개되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 추세이던 가계대출 증가액이 어떤 흐름을 이어갔을지 관심입니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41조 6천억 원으로 2023년 증가액 10조 1천억 원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밀려오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미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엽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영향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로 한 건데요. 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간담회 성격으로 어떤 내용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불황 속의 트럼프 관세 장벽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경제 원로에게 듣는 행사가 오늘 열립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등 다양한 분야의 원로들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가공식품뿐 아니라 명품 브랜드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프라다는 오늘부터 대다수 제품의 가격을 5% 정도 올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이르면 오늘 상호 관세 대상국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국가를 겨냥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를 예고했는데 관련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요르단 국왕과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새벽 5시에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했는데요. 잠시 뒤면 상호 관세 발표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안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죠.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 국가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be doing reciprocal over the next, I would say, 2 days. You'll be hearing that word a lot, reciprocal. If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If they're at 25, we're at 25. If they're at 10, we're at 10. And if they're much higher than 25, that's where we are too. 예, 역시나 가장 큰 관심은 우리나라가 상호 관세 대상국에 포함되느냐인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상호 관세 대상국 포함 가능성 현재로서는 반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로 미국과 현재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모두 98%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한 상태인데요. 상호 관세가 양국이 서로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수입품에 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상 미국도 상호 관세 부과에 나설 이유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현재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는 9,184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33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6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6조 원 이상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해서 이 무역 수지 개선을 내세워서 우리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EU, 중국, 베트남 등을 먼저 겨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예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무역 협정을 무시하고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던 만큼 우리나라도 상호 관세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또 반도체를 지목해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행정명령을 하면서 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거론했고 이 세 품목을 꼭 집어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we'll be talking about other subjects like cars. We'll be discussing chips, and we're going to be doing some other things in addition to that, all which will bring in a lot of jobs into our country. Cars is going to be a very big one.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50조 원으로 전체 미국 수출의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전체 수출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49.1%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의 북미 시장 매출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미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 역시 비상입니다. 올해 반도체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수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발표 이튿날 벤스 부통령이 파리에서 유럽연합 수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잇따라 만나 무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EU는 관세의 정면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JD 벤스 미국 부통령 부부를 엘리제궁에서 맞이합니다. 파리에서 열린 AI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오찬 회동입니다. 상견례 성격이 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발표 직후 이루어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EU 수장과도 처음 만나 무역 문제를 비롯한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very clear that we care a lot about Europe. We see a lot of economic relationship to build upon with Europe. We should look with optimism at our transatlantic relations that are deep and strong ones. So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nd with the President. 회동에 앞서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관세 발표에 유감을 표하면서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면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도 관세 시행까지 한 달가량 남은 만큼 협상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나 무기 구매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은 이런 제안이 협상 전부터 EU가 양보할 준비가 됐다는 인상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EU 내에서 입장을 통일하지 못한 가운데 EU 무역 장관들은 현지 시간 12일 긴급 화상회의에서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 보낸 장사정포가 현재까지 200여 문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낸 업무 보고 자료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병력 11,000여 명과 탄약 상당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가 지원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상황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자 이스라엘과 미국은 예정대로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휴전을 취소하고 교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4시간에 걸친 안보 내각 회의를 마친 뒤 카메라 앞에 선 네타냐후 총리. 하마스를 향해 오는 15일 정오까지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전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אם חמאס לא יחזיר את חטופינו עד שבת בצהריים, הפסקת האש תיפסק וצה"ל יחזור ללחימה עצימה עד להכרעה סופית של החמאס. 이를 위해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안팎에 병력 집결을 명령했고 이스라엘군은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예비군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어겼다며 15일로 예정됐던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도 15일 정오까지 인질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휴전 취소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Saturday at 12 o'clock, and if they're not here, all hell is going to break out.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른바 가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백악관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만나 삐걱대고 있는 가자 전쟁 종결과 전후 구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원조 보류까지 시사하며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과 관련해 요르단의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가자 주민 이주 구상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전체가 반발하고 있어 관련국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또 항공기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최소 1명이 숨졌는데요. 현지 시각 10일 오후 2시 45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공항에서 전용기 한 대가 착륙한 뒤 활주로를 벗어나 다른 전용기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적어도 1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공항의 이륙과 착륙을 일시 중단했다며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와 소비자의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축소를 위한 노력도 후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팝스타 에드 시런이 인도에서 길거리 공연인 버스킹을 하다가 현지 경찰 제지를 받고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런은 현지 시각 9일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시 처치 거리에서 깜짝 거리 공연을 펼쳤는데요. 대표곡인 세이프 오브 유를 부르던 중 인도 경찰이 기타와 마이크가 연결된 선을 뽑아버리면서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혼란이 빚어질 수 있어 공연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공연을 강행해 제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시런은 거리 공연을 무작정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의료기기 시장. 하지만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부처의 장벽을 허물고 사업단을 만들어 다양한 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YTN이 의료기기 사업단과 함께 연구 성과를 알리는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음파를 활용한 치료기기가 수조 속 아크릴판에 선명한 자국을 남깁니다. 다른 장기를 피해 목표한 곳에만 초음파를 집속하는 기술로 원하는 부위에 항암제 투입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췌장은 조직의 특성상 항암제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로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항암제가 잘 투여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과제로 선정되고 개발까지 마친 이 기기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상용화까지 한 단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그냥 대조군, 약만 쓴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돼 한 2배 가까이 더 줄었고 공양 반응률이 또 한 2배 가까이 좋아졌고.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가 뜻을 모아 2020년 5월 출범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단. 성과를 내고 있는 10대 과제를 선별해 YTN과 함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10대 과제에는 질병 진단 소프트웨어부터 난치성 질병 치료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개발 결과들이 포함됐습니다. 반도체 정도의 큰 시장 규모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발주자거든요. 빅테크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역량을 집중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지난 23년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내후년까지 세계 5위의 의료기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